반갑습니다. 오늘은 AI와 함께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가 안 이뤄지는 상황. 그 깊은 곳에는 아주 심오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김 기자가 취재를 했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대선이 다가오는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던 김 기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밤을 새워 마감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는 왜 안 되는 걸까? 시간은 없는데대. 김 기자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의도 거리는 선거 현수막으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연일 쏟아지는 속보들이 끊임없이 알림을 울렸죠.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 협상 결렬. 보수 진영 분열된 채 선거 임박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우세. 김 기자는 펜을 돌리며 자신의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마치 모든 언론이 합의한 듯 보수 단일화 실패를 두고 고집, 자존심, 감정 싸움이라는 단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정치부 기자로 일해온 그의 촉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죠. 김문수와 이준석 왜 끝내 손을 잡지 않는 걸까? 고집인가 감정인가? 김 기자는 수첩을 꺼내 질문들을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 TV 토론에서도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언제 한번 차라도 한잔할까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준석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김 기자는 오랜 인연이 있는 이 관계자와 종종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2시간 후 국회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보수 단일화 기사 많이 쓰시죠? 다들 우리를 비난하더군요.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마셨어요. 김 기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당선 아닙니까? 관계자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우리는 단일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기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말했죠. 단일화가 이기는 길이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좀 더 복잡한 산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김 기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관계자는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는 김 기자에게 새로운 의문이 실마리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기는 전략? 그들이 말하는 전략은 뭐지? 여의도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김 기자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과 그의 전략에 대해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취재는 이제 막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 김 기자는 자신의 기사 아카이브를 뒤적이며 이준석에 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여러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는 차분히 이준석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40세의 나이에 개혁신당을 이끄는 젊은 정치인 이준석. 김 기자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수재. 28살에 보수당 청년비대위원으로 정치 입문에 단숨에 주목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김 기자는 이준석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보았어요. 한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했던 말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는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것이 최선인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김 기자는 메모장에 질문하는 정치인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년 정당 창당 기자회견 당시 이준석의 모습이었죠.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준석은 분명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발언은 항상 예측을 벗어났고 때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그럼에도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김 기자는 개혁신당 당사를 찾았어요. 선대본부는 젊은 스태프들로 가득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벽에는 선거 전략 보드가 붙어 있었는데 김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재명 지지층 분석이라는 제목의 차트였습니다. 그는 한 젊은 전략기획실 직원을 만났어요. 자신을 소개한 후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단일화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원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으로부터 표를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유권자와 불만을 가진 중도층이요. 김 기자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기존 보수층은요? 김문수 후보가 맡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영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김 기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그는 선대본부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준석은 단일화 없이 이기는 판을 짜고 있었다. 다른 접근법으로. 저녁 김 기자는 이준석의 최근 행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준석은 최근 한 달간 청년 밀집 지역과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방문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였고 특히 AI 미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문수는 전통적인 젊은 층의 일자리 확보와 주거, 보수 지지층인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젊은 층은 그리 당기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건가? 김 기자는 자신의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준석의 전략 이은 제명으로부터 표를 빼앗는 것. 창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기자는 이제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김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3개월간의 지지율 변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이재명 52%, 김문수 33%, 이준석 9% 그래프의 선들은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재명의 우세는 변함이 없었죠. 이대로라면 이재명의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데 김 기자는 중얼거리며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유권자 성향별 지지율이었어요. 보수층은 김문수와 이준석에게 나뉘어져 있었고 진보층은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도층이었죠. 이재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준석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전략가의 시선으로 정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무엇일까? 그는 노트에 두 후보의 역할을 적어보았습니다. 김문수 보수 핵심표 45% 결집 목표 이준석 중도층 청년층 이탈표 확보 목표. 그리고 그 아래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지지율 15%를 이재명에게서 떼어오면 김문수가 이긴다. 김 기자는 갑자기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단일화가 아닌 역할 분담. 이준석은 김문수 당선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는 정치평론가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교수는 30년 넘게 한국 정치를 분석해온 중견 학자였습니다. 박 교수님, 제가 지금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 이준석과 김문수가 표면적으로는 경쟁하지만 실제로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이재명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보수 진영의 최대 득표율이 45%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재명이 55%를 얻는다면 아무리 단일화를 해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이재명의 표를 10%만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이재명 42%, 김문수 44%, 그리고 이준석 12%. 이 경우 누가 이길까요? 김 기자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보수 진영이 승리하는군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그겁니다. 이준석의 존재가 이재명의 당선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준석이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을 흡수한다며. 통화를 마친 후 김 기자는 이준석 캠프의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분은 대부분 이준석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죠. 김 기자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준석은 김문수 당선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앞에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어요. 보수 진영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김 기자는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캠프 선대위원장 함익병. 이준석의 전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어요. 김 기자는 함익병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단일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기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 그의 취재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김 기자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함익병을 만났습니다. 개혁신당 선대위원장 함익병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정돈된 복장으로 여전히 현역 정치인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과거 보수당 중진으로 활동했던 그는 1년 전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정격 합류의 전개를 놀라게 했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기자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함익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기자님의 기사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수 단일화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흥미롭더군요. 단일화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왜 끝내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지 않으셨는지. 함익병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에는 항상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죠. 언론이 보도하는 건 대개 전자에 불과합니다. 김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실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단일화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단일화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죠. 김 기자는 자신의 가설이 맞아가고 있다는 느낌에 흥분했어요. 혹시 그 전략이 이재명 후보의 표를 나눠서 가져오는 것인가요? 함익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익병은 과거 이준석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뭘 안다고? 심지어 한 토론회에서는 이준석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적도 있죠. 김 기자는 그 유명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전국 방송 토론회에서 함익병이 이준석에게 던진 그 말은 큰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이준석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되셨나요? 함익병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인정합니다. 이준석은 말로 정치를 하지 않아요. 판을 그리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그 판은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 생각도 한몫을 하고 있죠. 함익병은 이준석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거를 분석하는 능력이요. 그는 이준석이 자신에게 보여준 데이터 분석을 언급했어요. 이준석은 빅데이터와 선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각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죠. 단일화는 오히려 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더 강하게 얻겠죠. 하지만 중도층과 청년층, 특히 이재명의 실망한 진보층의 표는 얻기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독자 후보로 나서야만 이 표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김 기자는 이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습니다. 함익병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승리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자신의 거친 언어와 감정선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보수의 정서와 이준석의 행보 사이의 괴리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익병은 이어서 말했죠. 이준석은 아직 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죠. 그런 그를 보완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의 중진으로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이준석은 새로운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며 김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선대위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전략이 성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함익병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표는 이준석에게로 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선거일까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기자는 함익병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정치는 항상 표면과 실제가 다릅니다. 언론도 국민도 표면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결과는 실제가 만들어냅니다. 김 기자는 이제 보수 진영의 실제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다가오는 TV 토론을 주목하기로 했어요. 5월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방송국 프레스룸에 자리를 잡고 토론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는 특히 이준석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싶었죠.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첫 주제는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죠. 우리는 100조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준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이준석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100조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0조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투자하실 건가요? 이재명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답변을 이어갔어요. 세부 계획은 당선 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방향성입니다. 이준석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향성만으로 100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세금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막연하게 이런 방식의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카메라가 이재명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죠. 미국의 AI 투자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주도했죠. 한국 정부가 100조를 투자한다면 어떤 성과 지표로 성공을 측정할 건가요? 김 기자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준석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공격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토론이 외교 정책으로 넘어갔을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이재명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주장하자 이준석이 반박했습니다. 제세는 외교가 아닙니다. 이준석의 말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역사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는 상대방의 더 큰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의 핵 개발 타임라인을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이준석은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북 지원금과 북한 핵실험 시점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이재명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토론이 경제순환 이론으로 넘어갔을 때 이재명은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준석이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죠. 후보님, 경제순환 승수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 경제학에서 이 이론은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승수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이 답변하려 했지만 이준석이 이어서 설명했어요. 저도 경제학과를 전공해서 좀 아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경제학은 다 배워서 지식들이 많답니다. 케인즈의 기본 모델은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GDP의 7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입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은 경제학적 반박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는 결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모호한 대답으로 넘어갔습니다. 김 기자는 메모를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준석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공격이 아닌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와 경제학을 전공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의 공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김 기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SNS 반응을 확인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공부한 사람이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공격이 아니라 실력이고 설득이었다. 이재명의 공약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줬다. 특히 20대, 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준석에 대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토론 중간 실시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토론이 끝난 후 김 기자는 각 후보 진영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반면 이준석 캠프는 활기찼습니다. 특히 함익병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죠. 김 기자는 함익병에게 다가가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오늘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함익병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공약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했죠. 이준석의 강점은 바로 그겁니다. 김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전략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함익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오늘 토론 이후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이재명 지지자 중 약 3%가 이준석으로 지지를 옮기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선거일까지 목표치인 1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김 기자는 깨달았어요. 이준석의 토론 전략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표 이동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지지층, 특히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층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고 있었죠.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 기자는 다음 날의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표면적인 토론 결과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는 화면에 띄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재명 53%, 김문수 32%, 이준석 15%. 서서히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토론 이틀 후 김 기자는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내부 문건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녁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 캠프의 핵심 전략 문서입니다. 물론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해요. 관계자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김 기자는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중 전략 승리를 위한 수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를 나와 안전한 곳에서 문서를 꼼꼼히 읽어본 김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캠프가 작성한 내부 전략 문건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핵심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수 표심 맥시멈은 45%. 이재명 표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 문서는 역대 대선 결과와 현재 지지율을 분석하며 단일화가 아닌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투표는 김문수, 응원은 이준석이었어요. 김 기자는 문서의 다른 부분을 읽어나갔습니다. 이준석 캠프는 자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재명 지지층 중 어떤 이들이 이탈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했어요.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20대, 30대와 합리적 정책을 중시하는 중도층이었습니다. 문서의 다음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선거 직전 우리는 투표는 김문수라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이준석 지지자 중 상당수를 김문수에게 이동시킨다. 둘째, 우리가 흡수한 이재명 지지층이 다시 이재명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김 기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선 고도의 게임 이론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지지율을 희생해가며 김문수의 당선을 돕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러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준석이 15% 지지율을 얻으면 개혁신당도 굳고 보조금 확보, 기반 확대 가능. 그러나 지금은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가 1순위. 김 기자는 이 전략이 단기적 승리를 넘어 장기적인 정치 구도까지 계산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준석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보수 진영의 승리를 돕는 이중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기자는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함익병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우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문수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함익병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겠죠. 우리는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뿐입니다. 김 기자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투표는 김문수, 응원은 이준석이라는 전략을 검토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함익병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김 기자님께서는 항상 핵심을 잘 짚으시는군요. 정치는 결국 수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죠. 김 기자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 함익병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이준석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 정권의 복귀를 돕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끄는 것이죠. 그 두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김 기자는 자신이 발견한 전략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단순히 지금의 승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었죠. 김 기자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는 특종 기사를 쓰기 전 이 전략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것은 단순한 단일화 실패가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시도된 적 없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선거 과정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 김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이준석과 김문수의 선거 전략을 분석한 차트와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선거 열기로 뜨거워진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니야. 김 기자는 중얼거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그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준석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전통적인 정치 매뉴얼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입력했죠. 보수 진영의 새로운 수학 단일화보다 더 큰 전략. 김 기자는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50%로 하락했고 김문수는 35%, 이준석은 1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최종 투표는 김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죠. 김 기자는 내레이션 형식으로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건 보수 재편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수학적 해법이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껏 보수 단일화 실패를 정치적 갈등과 자존심 싸움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였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못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 행동 단일화라는 고차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기자는 이준석 캠프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거기에는 선거 막판 이준석이 취할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D-Day 3일 이준석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김문수 지지를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퇴나 지지 선언은 없을 것이다. 김 기자는 이 전략의 핵심을 포착했어요. 이준석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김문수에게 넘기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단일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그는 기사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진짜 단일화는 유권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준석 캠프는 공식적인 단일화 없이도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김 기자는 과거 대선 사례를 검토했어요. 이런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을까? 그는 곧 해외 사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거에서 비슷한 전략이 효과를 보았던 것이죠. 김 기자는 이를 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행동 단일화 전략은 이스라엘 선거에서 성공한 바 있다. 공식적인 단일화 없이도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행동을 통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은 것이다. 김 기자는 자신의 분석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정치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교수는 이런 전략이 한국 정치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라면 공식적인 단일화 없이도 마음속 단일화를 실행할 수 있다. 관건은 이준석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김 기자는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어요.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누가 사퇴하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는 더 복잡한 게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이 보여주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방정식이다. 기사를 완성한 김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분석이 맞다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승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는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 기사를 제안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다소 복잡하고 분석적인 내용이지만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기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선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기는 법이 달라진 것이다. 선거일 바로 전날 김 기자는 서울의 한 언덕 위 카페에 앉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주간의 취재를 통해 그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전략을 발견했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특종 기사 단일화는 없었다. 그러나 전략은 존재했다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 기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레이션을 구상했어요. 이번 대선은 김문수 대통령을 위한 싸움이자 5년 후 이준석이라는 세대의 도전을 준비하는 장이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에필로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결과 예측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내일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이기는 것만이 정치의 목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긴 호흡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김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글을 썼어요.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은 김문수라는 기성 정치인과 분업을 이루어냈다. 김문수는 기존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준석은 새로운 유권자층을 개척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쟁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반자였다.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카페의 텔레비전에서는 새 후보의 최종 유세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광화문에서, 이재명은 여의도에서, 이준석은 강남에서 각각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 기자는 특히 이준석의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하루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준석의 말은 직접적으로 김문수 지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어요. 김 기자는 이런 미묘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계속 작성했어요. 이준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니라 세대 교체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보수 진영의 승리를 도우며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닌 한 세대의 도전이다. 김 기자는 자신이 만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선거 전략가들은 모두 이번 선거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2030년 젊은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날까지의 전략은 단순히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의 시나리오다. 김 기자는 이 문장을 쓰면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김 기자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보수는 분열이 아니라 전략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준석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승리의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승리는 때로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이준석과 김문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정치의 수학이다. 김 기자는 노트북을 닫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선거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 정치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죠. 카페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는 그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정치 이야기로 단일화 무성과 이준석 후보의 깊은 전략이라는 걸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